이어서 진행되는 순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기다리던 순서인데요. CEO에게 물어보세요 순서입니다. 창립 24주년 기념으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이 사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강사님도 질문 남기셨나요? 저는 한 발 늦었나 봐요. 너무 이미 많은 댓글이 달려 있어서 저는 차마 댓글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18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늦은 새벽까지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직접 꼼꼼히 댓글을 다 남겨주셨더라고요. 역시 우리 임직원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애정과 관심 정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선정된 4개의 질문에 대해서 좀 직접 여쭙고 답변을 청해볼까 하는데요. 사장님 다시 한번 무대로 좀 청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댓글 이벤트가 있었지만 사장님께서 모든 댓글에 일일이 모두 댓글을 달아주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질문을 직접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장, 한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지치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았을 때 또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 퇴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운전하다 보면 길 막히는 데서 운전하다 보면 옆 차선이 조금 잘 가는 것 같아서 옆 차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쪽 차선이 잘 가죠. 또 옮겨가고 또 왔다 갔다 한 5번 하다 보면 원래 내 뒤에 있던 차가 내 앞으로 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격이 조금 급합니다. 아주 조금. 예,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게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유베이스가 군대까지 합치면 8번째 직장이니까 8번을 옮겼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네. 근데 직장 생활은 오래 버티고 정말 끈기를 가지고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게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이건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서든 동료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 트러블이 생겨서든.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넘어가는 방법은 눈앞의 일에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달이나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을 다시 해보면 별거 아니었는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지? 또는 자기가 그랬던 게 되게 부끄러운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뚝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간다면 직장생활 훨씬 더 즐겁게 또 오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장님의 이 지혜를 좀 본받아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면 꼭 기억해 두었다가 떠올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던 질문인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저희의 업무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죠. 또 더 큰 변화가 좀 찾아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개인은 어떻게 그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청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이 꽤 여러 개 나왔는데 사실 기술이 놀랍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애널리틱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변화를 저희가 등한시하고 이렇게 눈을 안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유베이스 아까 소개드린 여의도 디지털 센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는 100명의 저희 유베이스 그리고 넥서스 직원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컨택센터의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알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기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상담사의 일부 영역을 도와드리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옮겨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담이라는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일은 절대 그 양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바로 전 직장이 IBM이라는 기술 회사인데, IBM이 처음 10년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걸 소개했죠. 전 세계에 관심이 몰렸습니다. 왓슨을 제일 처음에 적용한 데가 의료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의사, 훌륭한 의사라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죠. 많이 보면 10명쯤 보겠죠. 뭐 그러면 1년이면 뭐 250일쯤 일을 한다고 보면 한 2,500명의 임상 케이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일해봤자 2만 5천 건입니다. 그럼 2만 5천 명의 환자를 보고 어떤 공통의 패턴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1,000만 건, 1억 건의 환자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이 환자의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고 하면 암은 어떻게 진전돼 가고 어떻게 어떤 약을 썼더니 어떤 차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IBM의 왓슨 폭망했습니다. 뭐 전직 사장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폭망했습니다. 예. 근데 왜 폭망했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 아파 죽겠는 사람이 기계 앞에 가서 진단받고 싶겠는가? 또는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아니라 기계가 와서 놔주는 주사를 맞고 싶겠는가? 여러분은 그러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니거든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느끼는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고도화되고 우리가 기업들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상담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그거를 나와 같은 사람이 휴먼 터치를 해주면서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업무는 모든 산업의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에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고, 그만큼 우리의 일에 대한 가치를 우리 고객사들도 인정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수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바라시는 뉴베이스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 사장님이 뉴베이스 대표직을 받아들이셨다는 거는 우리 뉴베이스에서 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뉴베이스라는 이 도화지에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잠깐 소개드린 2024년까지 우리는 1조, 그리고 시장 10%, 그것도 제일 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되겠다. 그냥 그건 숫자적인 목표고요. 거기에 숨어 있는 진짜 목표는 제가 우리 공채 일기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나라의 진정한 경쟁력의 잣대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이죠. 우리가 예외 없이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전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그 많은 IT 서비스 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입니다. 또 저 동부의 뉴욕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죠? 바로 금융 서비스입니다. 돈 가진 사람은 전부 뉴욕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의 품질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나라 일본을 보시면
일본의 경쟁력이 뛰어난 거는 우리는 뭐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기계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들고 반도체를 잘 만들고 예전에는 그게 맞았죠. 20년 전,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제품의 경쟁력은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아직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정신승리죠. 예. 뭐 실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비스업의 경쟁력입니다. 일본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 되게 뭐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만 아직은 저는 느긋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제가 3년을 살면서 느낀 건 이 사람들의 서비스 수준이 우리나라만큼 올라오려면 2세대는 지나야 되겠구나. 60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따라잡기도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제조기업하고 우리가 떠오르면 성공적인 회사들이 많이 떠오르죠.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LG전자.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을 떠올려라고 하면 아무도 생각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하게 되죠. 과연 우리나라의 이 기업을 어디 딱 내가 얘기를 하면 그 기업과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이 회사가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나? 자신이 없습니다. 제 꿈은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의 수준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서비스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엔드 픽처입니다. 그냥 매출 1조, 시장 점유율 10%도 과정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한국 경제에 정말 이바지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함께하는 크루로서 저는 진짜 사장님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 질문 참 궁금했는데요. 사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유베이스에 첫 출근하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또 유베이스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함께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유베이스에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한번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생각,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직원, 그리고 우리가 시장 점유율 10%를 가면 실제 25,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럼 25,000명, 거기에 우리 딸린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10만 명. 10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굉장히 보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 처음에 왔더니 정말 한 분 한 분, 내가 그동안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만나지 못했던 많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인상은 그런 분들이 일하고, 사실 우리 송내 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그다음에 우리 새로 오픈하는 센터들, 정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보람을 느끼면서 또 생산성을 올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이 드림센터의 로비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1층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가게들, 이제 상업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제가 로비 개선 공사부터 하자. 우리 회사의 첫 이미지인데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더라도 이미지를 바꾸자. 그다음에 고객보다 더 중요하게는 매일 여기를 통해서 출근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면서 출근을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의 일의 가치, 또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로비 개선 공사도 했던 건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 더 쾌적하고 더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우리 애를 손잡고 와서 보여주고 싶은 공간 만들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의 말씀을 드리니 보다 나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같이 기대해 보고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름 미팅 이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송기용 사장님께 직접 뭐라도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이라서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계신 사원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세라 사원입니다. 요새 이 화제거리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고 사장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MBTI 질문 한 5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은 다 달았는데 제가 MBTI를 처음 테스트한 게 96년에 그때 했는데 그때는 ENTJ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재작년인가에 했더니 I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NTJ는 제가 봐도 너무 분명한 것 같고 앞에가 뭐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엑스트로버트, 인트로버트는 약간 중간쯤 원래 엑스트로버트였는데 이제 중간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보면은 그냥 저를 보면 ENTJ에 그래도 가깝겠구나 뭐 그 생각은 하는데 왜 우리 그 MBTI 가지고 뭐 재밌는 것들 막 만든 그 스토리들 많잖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ENTJ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나 이 전쟁터 같은 데 닥쳤을 때 부하들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고 부하들을 또 살려서 나올 수 있는 장수다. 그게 장점이라고 나왔고요. 그 단점 유형에 바로 있는 게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전쟁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NTJ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령관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INTJ는 독서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송기용 사장님을 설명해주실 수 있는 아주 적절한 MBTI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앞에 있으신 네 사원님. 안녕하십니까. 팀 강철구라고 합니다. 저는 유베이스에서 6년 사내연애 끝에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연애, 사내 결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참. 근데 저는 이 먼데 가서 찾지 말고 일단 주변부터 둘러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 유베이스 직원만큼 훌륭한 배우자감을 찾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분 사례를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한 분은 컨설턴트였고 한 분은 이제 그 컨설턴트들 비용 이렇게 쓰고 한 거 이제 쭉 해서 리임버스 해주고 하는 이 재경실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남자 직원이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잘 못 먹더라고요. 너 이걸로 어디 가서 뭐 먹었어? 뭐 맨날 이런 거 여자분이 보면서 조금만 이상하면 뭐 회사에서 뭐라 그러기 전에 전화해서 너 어저께 어디 가서 밥 먹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셨는데 재경 쪽에 있는 분만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유베이스 사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밌고 좀 유쾌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사장님, 앞으로도 저희 유베이스의 성장을 위해서 좀 힘차게 달려가 주실 것을 좀 믿고 의지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